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일 뒤에 파리에 도착할 예정이요. 그러니 제발 제발. 씻지 말고 기다리시오. 역사 썰캐스트. 자, 여러분. 나폴레옹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저는 그 배에 손 놓고 있는 추상화요. 아, 그거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나폴레옹 콤플렉스. 그냥 키 작은 열등감 덩어리의 아이콘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모든 이미지가 사실은 전 세계가 200년 넘게 속아온 거대한 가스라이팅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가스라이팅이요? 에이, 설마요. 온갖 역사책에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거짓말일 리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거예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나폴레옹은 단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시 프랑스 남자 평균보다 키가 컸습니다. 잠깐만요. 평균보다 컸다고요? 그럴 리가요. 아니, 그럼 왜 키 작은 사람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대체? 기록은 정확했는데 그 기록을 해석하는 과정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었던 거죠. 함정이요? 네, 바로 단위의 함정. 당시 프랑스랑 섬나라 영국이 똑같이 피트란 단위를 썼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길이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프랑스 1피트는 약 32.48cm, 영국 1피트는 약 30.48cm. 무려 2cm나 차이가 났던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나폴레옹 부검 기록에 키가 5피트 2인치라고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이걸 우리가 익숙한 영국식 단위로 계산해버리면 약 157cm가 된 거예요. 157cm. 아, 그러니까 단신 이미지가 확 박혀버렸구나. 근데 이 기록은 프랑스 의사가 프랑스 단위로 쓴 거였어요. 이걸 프랑스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168에서 170cm 사이가 나옵니다. 170cm요? 1800년대 초반에 170이면 이건 작은 게 아니라 거의 장신 아닌가요? 맞아요. 당시 프랑스 남자 평균 키가 164cm였으니까 평균보다 6cm나 컸던 거죠. 와, 열등감은 무슨 완전 그냥 피지컬 좋은 알파메일이었네요. 바로 그거죠. 이 키 작은 나폴레옹이라는 이미지는 결국 적국이었던 영국 언론이 만들어낸 완벽한 프로파간다, 즉 선전물이었던 셈이에요.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프랑스식 기록을 슬쩍 영국식으로 바꿔서 저 프랑스 독재자, 사실 157짜리 땅꼬마래 이러면서 유럽 전역에 막 캐리커처를 뿌리고 다닌 거군요. 네, 아주 악의적으로요. 이야, 200년짜리 조리돌림이라니. 나폴레옹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는데요? 정말 그럴만하죠. 자, 근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키도 당시 기준으로 헌칠했죠? 전쟁만 하면 연전연승이죠. 결국 황제까지 됐어요. 이 정도면 그냥 완벽한 인생 아닌가요? 그러게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아, 그래서 그 편지들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스펙은 완벽했는데 그의 내면, 특히 연애사는 와, 상상을 초월하는 찌질함의 끝판왕이었거든요. 찌질함의 끝판왕이요? 그의 모든 걸 뒤흔든 단 한 명의 여자, 바로 조세핀 때문이었죠. 조세핀. 들어본 이름이네요. 나폴레옹이 26살 때 만났는데 그녀는 32살에 아이 둘 딸린 미망인이었어요. 조건만 보면 당시 기준으로 썩 좋은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심지어 전 남편은 프랑스 대혁명 때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사람이었고요. 헐. 그런데도 어떻게 유럽 최고의 청년 장교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조세핀은요, 남자 다루는 기술이 그야말로 말렙이었어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자기를 미치도록 갈망하게 만드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 평생 전쟁터만 누비던 수문여숙헌 순진한 군인 나폴레옹은 이 6살 연상의 능숙한 여자한테 그냥 영혼까지 저당 잡힌 겁니다. 와, 되게 운명적인 사랑이었네요. 거의 영화 같은데요? 영화는 맞는데 장르가 로맨스가 아니라 집착 스릴러예요. 집착 스릴러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네, 하루에도 몇 통씩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이에요. 내 사랑 조세핀, 당신의 달콤한 가슴에 수천 번 키스하고 싶소. 이런 건 그냥 애교 수준이고요. 네. 답장이 조금만 늦어지면 바로 톤이 바뀌어요. 왜 답장이 안 하는 거요? 내 피가 마른다고.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난 그냥 이 전장에서 죽어버릴 테다. 와, 이건 뭐 거의 협박, 구걸 수준인데요? 유럽을 정복하던 영웅의 모습이 전혀 아닌데. 너무 다르죠. 조세핀한테 답장이 안 오면
애교는 부하들한테 화풀이를 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주눴다고 해요. 세상에.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나폴레옹이 이렇게 애끓는 편지를 보낼 때 조세피는 뭘 하고 있었냐는 거죠? 설마 남편의 무사귀환을 빌고 있진 않았겠죠? 기도는커녕 9살이나 어린 미남장교랑 뜨거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네. 진짜요? 남편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있을 때 조세피는 다른 남자를 정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선 넘었네요. 나폴레옹이 알면 난리가 났겠는데요?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조세핀이 나폴레옹이 보낸 그 피 끓는 편지들을요, 뜯어보지도 않고 사격의 친구들 앞에서 읽어주면서 조롱했어요. 헐, 그걸요? 네. 어머, 이 촌놈 보나팔트가 또 편지 보냈네. 너무 웃기지 않니? 이러면서 다 같이 낄낄거렸던 기록이 있어요. 와, 이건 그냥 바람 피운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독한 거잖아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 사실을 다 알았을 때 배심감이 엄청났겠어요. 당장 이혼하자고 했겠죠. 그게 보통 사람의 반응이죠. 네. 근데 나폴레옹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아내의 불륜과 조롱,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이혼은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 저절하게 그녀에게 매달렸어요. 아니, 왜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천하의 나폴레옹이 왜 그렇게까지? 자존심도 없었을까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거죠. 거의 발닦개 수준으로요. 자, 이제 이 집착 스릴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수많은 편지들 중에 현대 역사학자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전설적인 편지가 한 통 있어요. 아, 그 편지 말씀이시군요. 저도 자료 읽다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고 드디어 파리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죠. 그는 조세핀에게 아주 급하게 편지를 한 통 띄웁니다. 곧 돌아가니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기다려주시오. 뭐 이런 로맨틱한 내용이었을까요? 전혀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일 뒤에 파리에 도착할 예정이요. 그러니 제발 제발. 씻지 말고 기다리시오. 네,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아닙니다. 씻지 말고 기다려달라. 영어 원문으로도 아주 명확해요. Don't wash. 으아,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더럽게 왜 씻지 말라고 해요? 채취 패티시? 뭐 그런 건가요? 변태잖아요. 충격적이죠? 그냥 패티시라고만 하기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논리를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편지에는 우리가 모르는 나폴레옹의 아주 깊고 어두운 심리, 그리고 당시 조세핀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비밀이요? 조세핀의 비밀? 잠깐만요. 그럼 그게 불륜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런 거요? 이유가 뭐야? 간단히 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불안감에서 나온 소유권 확인 절차 같은 거였어요. 일종의 후각 검문이었던 거죠. 검문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동물들이 자기 영역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거예요. 동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한 행동 패턴이에요. 수컷 동물이 암컷의 채취를 확인하는 데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첫째는 물론 이 암컷은 내 것이다 라는 소유욕의 재확인.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바로 내가 없는 동안 다른 수컷의 흔적이 묻어있지는 않은가, 이걸 검사하는 행위예요. 잠깐만요. 그럼 그게 그 로맨틱하게만 보였던 편지가 사실은 나 곧 돌아가니까 다른 남자 만난 증거 인멸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까 이런 섬뜩한 경고장이었다는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당시 조세핀의 그 자유분방한 사생활은 파리 사교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었겠죠.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랑 시간 보내고 그 흔적을 씻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강박적인 의심이 그의 정신을 막 지배한 거예요. 와. 그래서 며칠간 묵혀둔 그 꾸밈 없는 채취, 소위 날것의 냄새를 맡아야만 비로소 아직은 내 소유가 맞구나 하고 병적으로 안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완전 통제에 대한 집착이네요. 전장을 지휘하던 그 통제욕을 아내한테까지 그대로 적용한 거군요, 진짜. 유럽을 정복한 영웅 뒤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소름이 돋네요. 조세핀이 그 말을 순순히 들었을까요? 글쎄요, 저런 집착을 보면 무서워서라도 따랐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조세핀도 보통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막 반항심에 더 깨끗이 씻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반격했어요. 조세핀은 당대 최고의 향수 애호가였습니다. 아, 향수요? 네.
특히 사양, 그러니까 머스크 계열의 아주 강하고 관능적인 향수를 온몸에 그냥 들이붓는 걸로 유명했죠. 나폴레옹이 전장에서 돌아와 조세핀을 안았을 때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아내의 채취는 온데간데없고 코를 마비시킬 듯한 머스크 향만 진동했다고 해요. 하하, 이게 뭐예요? 후각 감시를 더 강력한 후각으로 덮어버린 거네요. 일종의 향수 테러네요. 나폴레옹이 제발 그 향수 좀 쓰지 마! 이렇게 했는데요. 당연히 그랬죠. 근데 소용없었어요. 조세핀에게 향수는 그냥 기호품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병적인 집착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자 파리 사교계의 여왕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갑옷 같은 거였던 거죠. 와, 진짜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네요, 그게. 이 불안정한 관계가 결국 두 사람을 어디로 이끌고 가나요? 나폴레옹 인생 최대 그리고 가장 오만한 퍼포먼스로 이어집니다. 1804년 그가 드디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대관식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리죠. 여기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치적 연극을 펼쳐요. 황제 대관식이면 유럽에서 가장 신성한 의식인데 거기서 연극을 했다고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럽의 왕이나 황제는 전통적으로 교황이 신을 대신해서 왕관을 씌워주면서 그 권위를 인정받잖아요. 그렇죠. 신의 이름으로. 맞아요. 이 의식을 위해서 당시 교황 비오 7세가 추운 겨울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에서 파리까지 정말 힘들게 왔어요. 그런데 대관식의 클라이맥스, 교황이 왕관을 들고 나폴레옹 머리에 씌워주려던 바로 그 순간에 나폴레옹이 누구도 예상 못한 행동을 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이건 뭐 즉흥적인 돌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교황을 모욕하려고 계획된 도발이었을까요? 후자죠. 철저히 계획된 도발이었어요. 나폴레옹은 교황의 손에 들려있던 왕관을 가로채서 직접 자신의 머리에 썼습니다. 네, 뺏었다고요? 교황 손에서요? 네, 이른바 셀프 대관식을 거행한 거예요. 세상에. 그럼 교황은 뭐가 된 거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왔는데 그냥 들러리가 된 거네요? 와, 그 성당한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도 안 겁니다. 다비드의 그 유명한 대관식 그림 보면 교황이 뒤편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죠. 근데 나폴레옹의 연극은 여기서 안 끝나요. 또 있어요? 자지 머리에 왕관을 쓴 뒤에 또 다른 왕관을 집어들어서 옆에 무릎 꿇고 있던 조세핀의 머리에 직접 씌워줍니다. 아, 이 모든 행동에 담긴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어요. 내 권력은 신이나 교황이 준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쟁취한 거다. 그리고 내 아내를 황후로 만드는 것도 오직 나다. 뭐 이런 선언이었겠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이건 단순히 코르시카 촌놈이라는 열등감을 넘어서 프랑스 혁명의 핵심 가치를 유럽 전체에 선포한 정치적 선언이었어요. 혈통이 아닌 능력으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구체제의 상징인 교황의 권위를 만인 앞에서 짓밟음으로써 보여준 거죠. 정말 대담하네요. 근데 그렇게 만천하의 사랑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직접 황후의 관까지 씌워줬는데 그렇게 집착하던 조세핀을 몇 년 뒤에 아주 잔인하게 버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죠? 바로 그 황제라는 자리 때문이었어요. 황제가 되니까 그에게 새로운 의무가 생긴 거죠. 바로 제국을 물려줄 후계자를 낳는 것. 근데 조세핀은 나이가 많아서 더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 나폴레옹은 평생 가장 혹독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개인의 사랑이냐 제국의 미래냐. 결국 제국을 선택했군요. 권력 앞에서는 그 요란했던 사랑도 어쩔 수 없었네요. 이별 통보는 어떻게 했나요? 그것도 뭔가 극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1809년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다고 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나폴레옹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조세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세핀, 내 운명이 내 의지를 거스르는구려. 와, 진짜 비겁한 변명이네요. 자신의 선택을 운명이라는 거창한 단어 뒤에 숨기는 거잖아요. 자기는 고뇌하는 비극의 주인공인 척. 조세핀은 그 말을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실신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충격 때문이었는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연기였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해요. 그랬겠네요. 어쨌든 시종들이 기절한 황후를 방으로 옮겼고 그날 밤 궁은 조세핀의 비통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한편의 막장 드라마네요. 그래서 후계자를 낳으려고 누구랑 재혼했나요? 여기서 그의 뿌리 깊은 콤플렉스랑 속물근성에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유서 깊은 왕가,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공주랑 결혼하기로 해요. 합스부르크요? 네. 문제는 그 상대가 바로 자기가 전쟁에서 무참히 짓밟았던 오스트리아 황제의 16살짜리 딸, 마리 루이지였다는 겁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40살이었죠.
제종헨인가요? 자기가 박살낸 나라의 공주를, 그것도 딸뻘인 아이를 아내로 맞이한다고요? 이건 정략 결혼을 넘어서 인질극 수준 아니에요? 나폴레옹은 근본 없는 벼락출세 황제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최고의 혈통을 수혈해서 자기 제국이랑 후계자한테 정통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제는 나라를 지키려고 피눈물을 머금고 딸을 원수에게 보낸 거고요. 근데 바로 이 오만하고 비정한 결혼이 나폴레옹 몰락의 서곡이 됩니다. 왜죠? 어린 신부를 얻고 나서 뭐 나태해지기라도 했나요? 아니요, 교만해졌습니다. 이제 나도 유럽 최고의 명문가 합스부르크의 사위다. 더 이상 나를 막을 것은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의 오만한 시선이 향한 곳이 바로 북쪽의 거대한 땅, 러시아였습니다.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그 유명한 러시아 원정. 당시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대륙 봉쇄령을 내렸는데 러시아가 이걸 어기고 영국이랑 몰래 무역을 하자 분노한 나폴레옹이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때 동원한 병력이 무려 60만, 그랑데 아르메, 대륙군이라고 불렸죠. 60만 대군이라니. 근데 중요한 건 이 군대가 순수 프랑스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복지의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인들까지 모두 징집된 다국적 군이었죠.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이끌고 간 셈이에요. 와, 언어도 문화도 충성심도 다 제각각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나폴레옹 본인조차 길어야 2달이면 끝난다. 크리스마스 전엔 파리에서 축배를 들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했죠. 하지만 러시아 국경을 넘자마자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돼요. 적이 안 보였거든요. 매복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냥 끝없이 후퇴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을이랑 밭, 식량 창고를 모조리 불태우고 우물에는 독을 풀면서 사라졌어요. 바로 그 악명 높은 청야 전술입니다. 자기 땅을 스스로 불태우다니 정말 독하네요. 현지 보급에 의존했던 나폴레옹 군대는 속수무책이었겠는데요? 완벽하게 그들의 의도에 걸려들었죠. 병사들은 굶주리고 말들은 풀이 없어 쓰러져 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없이 모스크바 근처에 도착했을 때 병력의 3분의 1이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헐. 간신히 입성한 수도 모스크바는 텅 비어 있었고요. 유령 도시가 된 거죠. 와. 나폴레옹은 크렘린 궁전에서 러시아 황제의 항복 사절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를 기다린 건 항복 문서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재였어요. 러시아인들이 자기 심장부인 모스크바에 스스로 불을 지르고 떠나버린 겁니다. 와. 이건 전쟁이 아니라 그냥 다멸에 가깝네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폴레옹은 불타는 크렘린에서 겨우 탈출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굶주린 병사들이랑 잿더미가 된 도시뿐이었죠. 바로 그때 잿더미 위에서 넋을 놓고 있던 병사들의 얼굴 위로 하얀 것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설마 눈인가요? 아직 10월 중순인데. 맞습니다. 러시아의 악명 높은 동장군이 예년보다 일찍 깨어난 겁니다. 뒤늦게 철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모든 것이 끝난 뒤였어요. 기온은 영하 30도, 40도로 곤두박질 쳤고 여름 군복 차림의 60만 대군은 눈 덮인 지옥도를 걸으며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서로를 약탈하며 쓰러져 갔습니다. 한 시대의 정점에 섰던 남자의 가장 처참한 몰락이군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한 순간에 가장 원초적인 자연 앞에서 무너져 내린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이 원정에서 몰락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지옥 같은 설원에서 나폴레옹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방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혼자 빛의 속도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네, 혼자요? 60만 대군을 다 버리고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 병사들은 영하 40도 추위에서 말 그대로 그냥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있었어요. 손가락 발가락 다 썩어 문드러지고 심지어는 죽은 동료의 인육을 먹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는데 헐. 총사령관이자 황제라는 사람이 파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봄 딱 이 한마디 남기고 썰매 타고 튀어버린 거죠. 와. 잠깐만요. 이거는 쓰레기네요. 아니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한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똑같죠. 근데 그 파리의 정치적 문제라는 게 혹시 뭐 탈출을 정당화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이유라도 있었던 건가요? 오, 되게 예리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나폴레옹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아 진짜요? 네, 당시에 파리에서 나폴레옹이 죽었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쿠데타 시도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국의 심장이 흔들리니까 황제가 직접 돌아가서 수습하는 게 더 큰 붕괴를 막는 길이었다. 뭐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군대의 전술적 붕괴를 감수하고 제국의 전략적 붕괴를 막으러 갔다. 뭐 일리는 있네요. 그렇죠. 근데 결국 그 선택 때문에 60만 중에 살아 돌아온 병사가 2, 3만 명밖에 안 됐잖아요. 맞아요. 거의 전멸이죠. 그마저도 다 동상골리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건 어떤 명분을 걷다 붙여도 그냥 배신이죠. 정확해요. 그래서 파리로 돌아왔을 때 환영은커녕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요. 이 대패배 소식이 유럽 전체로 쫙 퍼진 거예요. 불패 나폴레옹이 드디어 깨졌다 이러면서. 바로 그거죠.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나라들이 전부 연합해서 프랑스를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결국 파리 뺏기고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유럽 대륙 전체를 호령하던 사람이 손바닥만한 섬에 갇혔네요. 거기서 그냥 조용히 낚시나 하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에이, 그럴 위인이 아니죠. 애초에 그런 성격이었으면 황제도 못 됐을 거예요. 하긴. 유배된 지 10개월 만에 감시하던 영국 함대 눈을 피해서 탈출을 합니다. 또요? 또 탈출이에요. 이쯤 되면 완전 상습 탈주범인데요. 근데 군대도 없이 어딜 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나폴레옹 인생의 가장 영화 같은 장면이 나와요. 자기를 따르는 병사 한 1000명 정도 데리고 프랑스에 상륙해서 파리로 가는데 당연히 새로운 왕이 군대를 보내서 막았겠죠. 그렇죠. 잡으러 왔겠죠. 네. 그리고 마침내 두 군대가 딱 마주칩니다. 나폴레옹군은 1000명, 국왕군은 수천 명. 와,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네요. 그냥 항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수천 개의 총구가 나폴레옹을 겨누고 있는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나폴레옹이 자기 인생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뭔데요? 갑자기 말에서 딱 내리더니 혼자서 비무장 상태로 적진을 향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요. 미쳤다. 그건 그냥 자살행위 아닌가요? 맨몸으로 총알바디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병사들아, 너희들의 황제가 여기 있다. 너희 중 황제를 쏘고 싶은 자가 있다면 지금 쏴라. 와, 미쳤다. 소름 돋았어. 이건 단순한 깡이 아니네요. 완벽한 심리전이네요. 그렇죠. 아니, 저 병사들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나폴레옹 밑에서 유럽을 정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들의 자부심을 자극한 거죠. 너희는 왕의 군인이 아니라 나의 군대다라고 말하는 거네요, 그냥. 정확해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는데 갑자기 한 병사가 총을 땅에 딱 떨어뜨리면서 외친 거예요. 황제 폐하 만세. 와,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돼서 수천 명의 병사들이 전부 총 버리고 달려와서 나폴레옹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와. 적을 없앤 게 아니라 그냥 적을 통째로 흡수해버렸네. 이건 뭐 카리스마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파리에 다시 입성해서 황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백일천하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름처럼 딱 100일 만에 끝났다는 거겠죠? 그렇죠. 저 미친 개가 또 풀려났다 하면서 전 유럽이 다시 똘똘 뭉쳐서 연합군을 만들었고요. 응. 벨기에의 워털루라는 작은 마을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아, 워털루 전투.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말할 때 쓰는 그 표현이 여기서 나왔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는 진짜 끝이네요. 이번에는 어디로 보냈어요? 이번엔 절대 탈출 못하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아프리카 옆 망망대해에 떠있는 화산섬 세인트 헬레나. 와, 이름만 들어도 절망적이네요. 육지에서 2000km나 떨어진 그야말로 세상의 끝이었죠. 거기서 영국의 감시관한테 엄청난 무시를 당해요. 어떤 식으로요? 일부러 황제 폐하가 아니라 보나파트 장군 이렇게 부르면서 자존심을 짓밟고 썩은 와인을 보급품이라고 주고요. 와, 진짜 치졸하다. 살던 집은 또 엄청 습해서 벽에 늘 곰팡이가 피어 있었대요. 유럽을 정복했던 사람의 마지막이 고작 그런 모욕이라니. 결국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거군요. 네, 유배 6년 만에 51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위암으로 발표됐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좀 쎄한데요? 그냥 위암이 아닐 것 같은데? 역시 예리하시네요. 오랫동안 독살설이 끊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머리카락을 분석했는데 치사령 수준의 비소 성분이 나온 거예요. 비소요? arsenic? 그럼 영국이 범인이었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나옵니다. 또요? 네, 최근에 가정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론인데 범인은 영국인이 아니라 벽지였다는 거예요. 네, 벽지요. 그
인테리어 할 때 바르는 그 벽주요. 맞습니다. 당시에 유럽에서 쉘레 그린이라는 아주 선명한 녹색 안료가 대유행이었어요. 나폴레옹도 이 색을 엄청 좋아해서 자기 방을 온통 이 녹색 벽지로 도배했죠. 설마 그 안료에 비소가 들어있었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쉘레 그린의 주성분이 바로 비소 화합물이었어요. 맙수사. 세인트 헬레나 섬이 엄청 덥고 습하잖아요. 그 습기 때문에 벽지에 있던 비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스며 나와서 독성 가스를 만든 거죠. 와, 환기도 잘 안 되는 방 안에 갇혀 지내던 나폴레옹이 매일 그 독가스를 조금씩 마신 셈이에요. 와, 진짜 허무하다. 세기의 영웅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던 벽지 때문에 죽었다니.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죽음 중 하나겠는데요. 그 허무한 죽음을 막기 직전 마지막 유언에 남겼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아니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힘겹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해요. 프랑스, 군대 선봉, 그리고 조세핀. 조세핀이요? 헐. 아니 그토록 지지고 볶고 싸우고 후계자 못 난다고 내쫓고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했으면서 네? 죽는 순간에 떠올린 이름이 조세핀이라고요? 와, 진짜 지독한 사랑이다 진짜. 자신의 일생을 바친 조국, 영광을 함께한 군대, 그리고 평생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딱 이 세 가지를 부르고 눈을 감은 거죠. 와,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던 위인이 아니라 그냥 질투하고 집착하고 후회하는 결함투성이 인간이었네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의 인생을 움직인 가장 큰 동력은 우리가 1, 2부에서 얘기했던 결핍이랑 엄청난 관종력이었어요. 아, 맞다. 코르시카 촌놈 출신이라는 열등감, 아내가 바람 피울까봐 전전긍긍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그를 움직인 진짜 에너지였던 거죠. 맞아요. 아니 전쟁터에서 아내한테 내가 돌아갈 때까지 씻지 말고 기다려 이런 편지를 쓰는 황제가 세상에 어딨어요. 거의 뭐 스토커 수준이잖아요. 그래놓고는 정작 자기가 황태자 필요하니까 널 사랑하지만 우린 헤어져야 해. 이러고 진짜 찌질함의 극치 아닌가요? 물론 조세핀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죠. 남편이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 파리에서 연하남이랑 대놓고 바람 피우고 그랬으니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 어떻게 보면 브라물의 그 밥, 둘 다 보통 인물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둘 다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그 관종력 하나는 인정해줘야 돼요. 수천 개의 총구 앞에서 가슴을 열어젖히는 장면은 와, 진짜 아무나 못하죠. 바로 그 지점이 나폴레옹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 지독한 결핍과 찌질함이 역설적으로 그를 괴물이자 영웅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던 거예요. 위대함과 찌질함이 그냥 동전의 양면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는 소위 위대한 인물들도 결국은 지독한 욕망과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거. 와, 오늘 이야기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을 완전히 새롭게 봤어요. 이거 친구들한테 써먹으면 저 완전 똑똑해 보이겠죠? 어쭈 벌써 써먹으려고요? 좋은 지식은 널리 나눠야죠. 출처는 꼭 밝혀주시고요. 물론이죠.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 미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